검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밤하늘에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강원도의 가파른 절벽 위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별장의 통유리창은 거센 바람에 쉴 새 없이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깨어질 듯한 비명을 질러댔다. 한서윤은 창가에 서서 어둠 속을 응시하며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창밖의 폭풍우보다 더 깊은 불안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오늘은 그녀와 박민준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지만 공기 중에는 축하의 설렘 대신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남편이 미린의 그룹의 전무로 승진한 이후 그들은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기에 이번 여행은 그녀에게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멀어져가는 부부 관계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약속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나타나지 않았고 산길을 오르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서유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곁눈질로 바라보았는데 그 얇은 종이 뭉치가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되는 양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며칠 전 그녀는 재무이사로서 회사의 분기별 결산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자회사 계좌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산 오류라고 생각했으나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할수록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바로 그녀가 그토록 믿고 의지해온 남편 박민준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애써 부정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에게 직접 진실을 듣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길한 예감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민준이 횡령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그녀가 지켜온 가정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서유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별장 앞마당으로 들어오는 거친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고 곧이어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비에 젖은 박민준이 들어섰다. 그는 평소에 단정하고 젠틀한 모습이 아니라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눈빛이 붉게 충혈된 채 묘하게 들떠있는 표정이었는데 그 모습이 낯설어 서유는 뒷걸음질 쳤다. 민주는 서윤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틀어 웃으며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빼서 단숨에 들이켰다. 빗물과 술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짙은 향수 냄새가 뒤섞여 그에게서 풍겨 나왔는데 그것은 분명 서윤이 사용하는 향수의 향기가 아니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지만 민주는 대답 대신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발견하고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도 차갑고 비열해서 서윤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게 만들었다. 민주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내용물을 훑어보지도 않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서윤을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의 뒤를 캐고 다닐 줄 알았다며 비아냥거렸고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다는 듯 소파에 몸을 기대며 거만하게 다리를 꼬았다. 서윤은 그제야 남편의 눈에 서려 있는 것이 사랑이나 미안함이 아니라 경멸과 살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신이 마비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민주는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이 저지른 횡령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 모든 것은 더 큰 계획을 위한 자금 확보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미린의 그룹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룹의 외동딸인 최유라와 손을 잡았고 그 대가로 서윤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지만 민준의 표정은 잔혹하리만치 진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그녀가 재무이사로서 서명했던 모든 서류들이 사실은 그녀를 횡령의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덫이었다고 속삭였다. 서윤은 그동안 남편을 돕기 위해 밤새워 검토하고 서명했던 그 수많은 문서들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가슴을 밀치며 소리쳤지만 민준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녀를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다. 그는 최유라가 자신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유일한 여자이며 서유는 그저 그가 성공하기 위해 잠시 필요했던 도구에 불과했다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서윤의 헌신과 사랑은 그의 야망 앞에서 철저히 짓밟혔고 그녀가 믿었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거짓으로 점철된 연극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서윤은 탁자 위에 놓인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 들려 했지만 민준이 한 발 빨랐다. 그는 그녀의 손을 쳐내고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박살낸 뒤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남자의 압도적인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별장의 테라스로 끌려나갔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고 발밑은 젖은 대리석 때문에 미끄러웠지만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절벽 끝 난간으로 밀어붙였다. 칠흑 같은 어둠 아래로는 성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아기들의 울음소리처럼 끔찍하게 들려왔다. 서유는 난간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민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민준은 공포에 질린 서윤의 얼굴을 보며 마지막으로 잔인한 통보를 날렸다. 내일 아침 뉴스에는 미린의 그룹의 재무이사가 거액의 횡령 혐의가 드러나자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 자살했다는 기사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유서까지 완벽하게 위조해 두었으며 경찰 조사 역시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지저댔다. 서유는 그제야 이 여행이 처음부터 자신을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민준을 노려보며 네가 사람이냐고 절규했지만 민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난간에서 떼어내려 했다. 서유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옷깃을 잡고 늘어졌지만 민준은 그녀의 손등을 주먹으로 내리찍으며 가차없이 그녀를 밀어냈다.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 순간 서윤의 눈앞에는 지난 5년간 민준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난했던 연애 시절부터 함께 회사를 키우며 나누었던 맹세들, 그리고 행복했던 결혼식의 기억들이 산산조각이 나며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떨어지는 와중에도 민준이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 악마 같은 얼굴을 뇌리에 깊이 새기며 서유는 차가운 바다를 향해 추락했다. 바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부짖었고 곧이어 얼음장 같은 바닷물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며 거대한 충격과 함께 의식을 앗아갔다. 그녀의 몸은 거센 파도에 휩쓸려 깊은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세상은 온통 검은색으로 물들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서유는 숨이 막혀오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 짠물이 코와 입으로 들이닥쳤고 폐가 터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야 한다는 본능과 민준, 그리고 최유라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처절한 복수심 하나로 팔을 휘저었다. 하지만 거친 파도는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고 날카로운 암초들이 그녀의 몸을 찢어 밟히며 붉은 선혈이 바닷물에 퍼져나갔다. 서유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두 사람의 이름을 되뇌며 이를 갈았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녀는 맹세했다. 만약 신이 존재하여 자신에게 단 한 번의 기회라도 준다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들을 파멸시키겠노라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는 암흑 속에서 서윤의 몸은 조류를 타고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었다. 폭풍우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며 바다를 뒤집어 놓고 있었지만 기이하게도 그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마치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된 듯한 몽롱한 상태에서 그녀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거칠고 차가운 모래바닥에 닿는 순간 미미한 생명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파도가 그녀를 해안가로 밀어올리며 마치 짐짝처럼 내동댕이 쳤고 서유는 젖은 모래사장에 얼굴을 파묻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진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귓가에 들리는 파도 소리가 마치 복수의 서곡처럼 들려왔다. 새벽의 희미한 빛이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을 밝혀오기 시작할 무렵 인근 어촌 마을의 늙은 의사가 약초를 캐러 해변을 거닐다 쓰러진 서윤을 발견했다. 의사는 처음에는 그녀를 시체로 오인하고 지나치려 했으나 미약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손가락을 보고 황급히 달려갔다. 서윤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바위에 긁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으며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의사는 그녀의 코 밑에 손을 대보고 희미한 숨결을 확인한 후 서둘러 그녀를 업고 자신의 낡은 진료소로 향했다. 의사의 등에서 느껴지는 체온의 서유는 다시금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민준의 배신을 되새김질하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서윤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그날 밤 죽었지만 복수의 화신은 이제 막 눈을 뜨고 있었다. 진료소의 낡은 침대 위에서 며칠 만에 눈을 뜬 서윤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전신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잠시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흉터로 뒤덮인 얼굴과 망가진 몸은 오히려 그녀가 세상에서 사라진 존재임을 증명해주는 완벽한 위장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의사에게 쉰 목소리로 물을 달라고 청했고 물을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박민준과 최유라가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지금 그녀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그들을 끌어내릴 밧줄을 꼬기 시작한 것이다. 서윤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나약한 눈물 대신 시린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날 이후 서윤은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를 견뎌내며 죽은 사람처럼 숨죽여 살았다. 그녀는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오로지 뉴스나 신문을 통해 세상의 소식을 접했다. 예상대로 언론은 그녀의 횡령과 자살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박민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동정 여론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최유라와 박민준의 약혼 소식이 들려오던 날 서유는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며 솟구치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녀는 의사에게 부탁하여 얼굴의 흉터를 치료하는 동시에 성형수술을 감행하여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했다. 한서윤의 흔적을 지우고 윤세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지만 복수를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증오뿐이었다. 수술대 위로 쏟아지는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서유는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다. 마취제가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지만 뼈를 깎고 피부를 꿰매는 날카로운 감각은 신경을 타고 뇌리 깊숙이 박혔다. 은둔 생활을 하던 늙은 의사는 과거 대학 병원에서 이름을 날리던 천재적인 성형외과 전문의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세상을 등진 인물이었다. 그는 서윤의 처참하게 망가진 얼굴과 몸을 보며 혀를 찼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읽히는 살기 어린 의지를 보고 기꺼이 메스를 들었다. 이것은 단순히 찢어진 상처를 치료하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재창조의 과정이었다. 서윤은 입에 재갈을 문 채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박민준이 그녀에게 안겨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수차례의 대수술이 끝나고 붕대로 얼굴을 칭칭 감은 채 누워있는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형벌과도 같았.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으로 침대 시트를 긁으며 숫자를 세었고 그 숫자는 복수의 날까지 남은 시간을 의미했다. 뼈가 붙고 살이 아물어가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극심한 가려움과 통증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 뻔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벼랑 끝에서 자신을 밀치던 남편의 차가운 미소를 떠올렸다. 식사는 빨대로 들이키는 유동식이 전부였고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은 것으로 처리된 현재 상황을 역이용하기 위해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했고 그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창밖의 풍경이 녹음해서 설원으로 변해갈 무렵 드디어 서유는 얼굴을 감싸고 있던 두꺼운 붕대를 풀어내게 되었다. 의사가 건네준 거울 속에는 그녀가 알던 한서유는 온데간데 없고 전혀 낯선 여자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날카로웠던 인상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다듬어졌고 눈매는 깊고 그윽하게 변했으며 코와 입술의 모양까지 미세하게 달라져 있어 친부모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것은 완벽한 변신이었으나 동시에 과거의 자신을 영원히 떠나보내는 장례식과도 같았다. 서유는 거울 속의 낯선 여자에게 손을 뻗으며 조용히 속삭였는데 이제 그녀의 이름은 한서윤이 아니라 윤세아였다. 새로운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독을 품은 칼날이 숨겨져 있었고 그녀는 이 얼굴을 무기 삼아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신체적인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그녀는 본격적으로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총구석의 낡은 컴퓨터 한 대가 그녀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천재적인 재무 감각을 지닌 그녀에게는 충분했다. 그녀는 과거에 관리했던 비밀 계좌의 잔고를 우회적으로 확보하여 종잣돈을 마련했고 밤낮 없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분석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해외 선물 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고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자산을 불려나갔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거대 자본의 힘을 빌려 미린의 그룹을 집어삼킬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것이었다. 그녀의 방안에는 박민준과 최유라 그리고 미린의 그룹에 관한 기사와 자료들이 벽면 가득 붙어 있었고 그녀는 매일 밤 그것들을 노려보며 전략을 수정하고 또 수정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서윤에게 인내와 끈기를 가르쳐준 잔혹한 스승이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해변을 달리며 망가졌던 체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고 무너진 근육을 단련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지만 아무도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는 육체적인 단련뿐만 아니라 지적인 무장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영어와 중국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했고 경제학 논문과 경영 전략 서적을 탐독했다. 그녀는 박민준이 가진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만 그를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때로는 고독이 사무쳐 울고 싶은 밤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손등에 난 흉터를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다. 눈물은 사치였고 감정은 약점일 뿐이었다. 그녀의 탁월한 투자 실력은 곧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자 회사인 블랙스톤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블랙스톤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찾고 있었고 익명의 투자자로서 경이로운 성과를 내고 있는 윤세아에게 주목했다. 그녀는 화상 면접을 통해 블랙스톤의 고위 임원들과 접촉했고 그들은 그녀의 냉철한 분석력과 과감한 판단력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서윤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미국에서 자란 교포 출신의 투자가 윤세아라는 가짜 신분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녀가 제시한 포트폴리오와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은
임원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결국 그녀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블랙스톤의 아시아 지부장 자리를 제안받게 되었다. 이것은 그녀가 계획했던 복수의 첫 번째 단추가 완벽하게 끼워지는 순간이었다. 블랙스톤의 아시아 지부장으로 임명된 후 그녀는 곧바로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서둘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떠나기 전 3년 동안 자신을 보살펴준 늙은 의사에게 거액의 수표와 함께 감사의 편지를 남겼다. 의사는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눈빛에는 연민과 우려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가려는 길이 평범한 삶이 아니라 피 튀기는 전쟁터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말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서유는 낡은 진료소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과거에 약했던 자신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었으며 오직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냉혹한 사냥꾼일 뿐이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1등석에 앉아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서유는 창밖의 구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최신형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미린의 그룹의 최근 동향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박민주는 전무를 넘어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그룹의 실세로 자리 잡았고 최유라와의 결혼 생활은 겉보기에 완벽해 보였다. 언론은 그들을 세기의 커플이라 칭송하며 연일 화려한 파티 사진을 실어 날랐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들의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균열이 보였다. 그룹의 재정 상태는 겉으로는 건실해 보였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내부 비리로 인해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서윤이 노리는 급소였다. 그녀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화면 속 박민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기다려. 내가 곧 갈 테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윤세아의 모습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받기에 충분할 만큼 화려하고 압도적이었다. 블랙스톤이라는 거대 자본을 등에 업고 한국 시장에 상륙한 그녀는 단숨에 재계의 주목을 받았다. 짙은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도도한 표정과 명품 정장으로 감싼 완벽한 몸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가 3년 전 비참하게 죽은 한서윤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공항을 빠져나오며 들이닥치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고 간결한 영어로 대답하며 유창한 실력을 과시했다. 그녀의 곁에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밀착 수행하며 접근을 차단했고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고개를 꼿꼿이 든 채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그녀는 비로소 선글라스를 벗고 차가운 서울의 풍경을 응시했다. 그녀가 머물게 된 곳은 서울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는데 그곳에서는 미린의 그룹의 본사 건물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밤이 되자 도시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물들었고 저 멀리 우뚝 솟은 미린의 타워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도시를 굽어보고 있었다. 서유는 와인 한 잔을 들고 테라스에 서서 그 불빛을 바라보며 3년 전 그날 밤의 빗소리를 기억해냈다. 그때의 차가운 바닷물은 이제 그녀의 혈관 속에 흐르는 차가운 도끼가 되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미린의 그룹의 주주 명부와 이사회 조직도를 펼쳐놓고 붉은색 펜으로 목표물들을 하나씩 체크해 나갔다. 첫 번째 타깃은 박민준의 최측근이자 자금 세탁을 도왔던 재무팀장이었다. 그녀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며 서서히 그들의 숨통을 조여갈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세아는 블랙스톤 코리아의 대표로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그녀가 직접 선발한 엘리트 팀원들이 그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미린의 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팀원들은 당황하면서도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녀는 단순히
투자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한국 재계를 뒤흔들 폭풍의 눈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박민준이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기밀 서류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3년 동안 수집해온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박민준의 최대 치적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미리네 그룹 본사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을 찾았다. 그곳은 과거 박민준과 자주 찾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최유라가 즐겨 찾는 장소로 바뀌어 있었다. 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인은 블랙스톤의 대표라는 그녀의 직함을 듣고 정중하게 VIP 룸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메뉴판을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로비 쪽을 살폈는데 예상대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최유라가 친구들과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최유라는 여전히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종업원들을 대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3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서유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사냥꾼은 사냥감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숨을 죽여야만 했다. 며칠 뒤 윤세아는 재계 유력 인사들이 모이는 자선 파티에 초대받았다. 그 자리는 미리네 그룹이 후원하는 행사였기에 박민준과 최유라가 반드시 참석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그날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전신 거울 앞에 섰다. 붉은색은 피와 복수를 상징했고 그 색깔은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화장대에 놓인 립스틱을 집어들어 입술에 붉게 칠하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다. 오늘 밤이 바로 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장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핸드백 속에 소형 녹음기를 챙겨 넣고 하이힐 소리를 또각이며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다. 파티장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장식들로 치장되어 있었고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부호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윤세아가 등장하자 장내의 시선은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그녀의 압도적인 미모와 신비로운 분위기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남성들은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눈치를 살폈다. 그때 메인홀의 문이 열리며 박민준과 최유라가 팔짱을 끼고 들어왔다. 그들은 마치 왕과 왕비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지만 윤세아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박민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낯선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기묘한 익숙함에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애써 무시하려 했다. 서유는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입꼬리를 올려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서유는 천천히 그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여유로워 보였다. 그녀는 웨이터의 쟁반에서 샴페인 2잔을 집어들고 박민준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멈춰섰다. 박민준은 그녀의 강렬한 눈빛에 잠시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고 옆에 있던 최유라는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서유는 부드럽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처음 뵙겠습니다. 블랙스톤의 아시아 대표 윤세아입니다. 미리네 그룹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과거의 한서윤과는 완전히 다른 톤과 억양이었기에 박민준은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황급히 표정을 관리하며 악수를 청했고 서유는 그 더러운 손을 맞잡으며 속으로 차가운 비수를 꽂았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미리네 그룹의 본사 최상층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있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평화로웠지만 회의실 내부의 공기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차가웠다. 박민준은
상석에 앉아 미간을 찌푸린 채 재무팀장이 보고하는 암울한 수치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최근 무리하게 추진했던 리조트 사업이 환경 규제 문제로 좌초 위기에 처하면서 그룹의 유동성 자금이 급격히 말라붙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최유라가 명품 브랜드 인수합병에 실패하며 날린 계약금은 회사의 재정에 치명타를 입힌 상태였다. 주주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졌고 채권단은 대출 회수를 압박해 오고 있었기에 민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때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며 비서실장이 상기된 얼굴로 들어와 윤세아 대표가 도착했음을 알렸다. 박민주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전 파티장에서 처음 만났던 블랙스톤의 윤세아는 마치 구원투수처럼 등장했지만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은 여전히 민준의 뒷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는 찬물 더운 물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그녀가 가져올 자본만이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잠시 후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윤세아가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밀착되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서는 장군처럼 위엄있고 당당해 보여 좌중을 압도했다. 윤세아는 자리에 앉자마자 불필요한 사교적인 인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짓 하나에 수행비서들이 두툼한 제안서를 임원들 앞에 배포했고,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민준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가 제시한 투자 금액은 미리내 그룹이 현재 안고 있는 부채를 상환하고도 남을 만큼 천문학적인 액수였기에 회의실 내부는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박민준은 제안서에 적힌 숫자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블랙스톤이 원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세아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찻잔을 들어 올렸는데 그 모습에서 민준은 순간적으로 3년 전 죽은 아내의 습관을 겹쳐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시감을 느꼈다. 세아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블랙스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이자 수익이 아니라 미리네 그룹의 미래 가치에 대한 지분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현재 위기에 빠진 리조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스마트시티와 결합한 대규모 복합 단지인 골드시티 프로젝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것은 박민준이 막연하게 구상만 하고 있던 꿈의 프로젝트였기에 그는 그녀가 자신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세아는 구체적인 청사진과 수익 모델까지 제시하며 임원들의 혼을 쏙 빼놓았고 민준의 야망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그녀가 제시한 계약 조건에는 만약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담보로 잡은 경영권 일부가 블랙스톤으로 넘어간다는 독소 조항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는데 눈앞에 거대한 자금에 눈이 먼 민준은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회의가 한창 진행되던 중 갑자기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유라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지만 표정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는데 윤세아가 자신을 배제하고 민준과 독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듯했다. 유라는 회의실의 엄숙한 분위기를 무시하고 앙칼진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하며 윤세아를 향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세아의 출신 성분이 불분명하다며 투자를 반대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세아의 미모와 능력에 대한 본능적인 질투심이 앞서고 있었다. 박민주는 난처한 표정으로 유라를 말리려 했지만 유라는 막무가내였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위기에 처했다. 세아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가운 눈으로 날뛰는 유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비웃음을 흘렸다. 윤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최유라에게 다가가더니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그녀를 제압했다. 그녀는 최유라가 최근 실패한 인수합병 건으로 인해 그룹에 끼친 손해액을 정확하게 읊으며 지금 이 투자가 무산되면 가장 곤란해질 사람은 바로 최유라 당신이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상기시켰다. 세아의 팩트 폭격에 유라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했고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임원들은 속으로 통쾌함을 느끼며 세아의 카리스마에 감탄했고 박민준조차 아내의 기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아는 유라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리며 비즈니스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는데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마치 뱀이 먹잇감을 조이는 듯한 섬뜩함이 담겨 있었다. 결국 최유라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회의실을 뛰쳐나갔고 분위기는 다시 윤세아의 주도하에 정리되었다. 박민주는 유라의 난동에 대해 사과하며 세아의 눈치를 살폈지만 세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쿨하게 넘기며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 민주는 펜을 쥐고 잠시 망설였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 마지막 장에 서명을 했고 그 순간 세아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그것은 단순한 투자 계약이 아니라 박민준과 미린의 그룹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세아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민준이 건넨 손을 맞잡았고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축축한 땀은 그의 불안한 심리를 대변하고 있었다. 계약이 체결된 후 세아는 박민준에게 축하의 의미로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민준은 흔쾌히 수락했다. 그는 세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확실하게 끌어들이고 싶어 했고 내심 그녀에게 이성적인 호기심도 느끼고 있었다. 고급 일식집의 프라이빗 룸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세아는 짐짓 다정한 태도로 민준의 술잔을 채워주며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에 대해 슬쩍 질문을 던졌다. 민준은 술 기운에 취해 자신이 어떻게 맨손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는지 무용담처럼 늘어놓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전처인 한서윤에 대한 언급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세아는 웃고 있었지만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를 참아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세아는 민준에게 의미심장한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최고급 만년필이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 미세한 도청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다. 민주는 영문도 모른 채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아이처럼 웃었고 세아는 그런 그를 보며 가소롭다는 듯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앞으로 2만년필이 민준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거짓말과 음모를 기록하여 그를 옥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세아를 배웅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고 세아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물티슈로 민준과 악수했던 손을 박박 문질러 닦았다. 그녀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고 운전석의 경호원에게 출발 신호를 보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민준의 모습을 백미러로 확인하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 지옥행 열차에 탑승한 것을 환영한다고. 집으로 돌아온 세아는 곧바로 비밀 금고를 열어 한 장의 낡은 사진을 꺼내 보았다. 그것은 성형수술을 하기 전 민준과 함께 찍었던 유일하게 남은 결혼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한서윤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윤세아는 그 사진을 라이터 불로 태워버리며 마지막 남은 미련조차 제로 만들어버렸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들에게 자비란 없으며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철저하게 짓밟아 주겠노라고. 그녀는 벽에 붙은 거대한 조직도 위 박민준의 이름 위에 붉은색 X 표시를 그으며 다음 단계의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블랙스톤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미린의 그룹 내부의 권력 지형은 요동칠 것이고 그 혼란 속에서 그녀는 유라와 민준을 서로 물어뜯게 만들 계획이었다. 그날 밤 최유라는 민준의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그녀는 민준이 윤세아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질투심에 불타올라 집기들을 집어 던지며 소리 질렀다. 민준은 그런 유라를 달래느라 진땀을 뺐지만 유라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유라는 여자의 직감으로 윤세아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민준에게 그녀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미 윤세아의 능력과 자본에 매료된 민준은 유라의 경고를 히스테리로 치부하며 무시했다. 이들의 균열은 세아가 의도한 대로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고 그 틈새로 파멸의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세아는 도청 장치를 통해 들려오는 두 사람의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와인잔을 기울였고 그 소리는 그녀에게 그 어떤 음악보다 달콤하게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윤세아는 골드시티 프로젝트의 착수 보고회를 위해 다시 미린의 그룹을 찾았다. 이번에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총괄 고문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었다. 대회의실에는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그녀가 단상에 오르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유창한 언변으로 프로젝트의 비전을 설명하며 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단상 아래에 앉아있던 박민주는 그녀의 빛나는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최유라는 구석진 자리에서 입술을 깨물며 도끼 어린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세아는 연설 도중 잠시 멈추고 민준과 유라를 번갈아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냈는데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게임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스크린에 골드시티의 조감도가 펼쳐졌지만 그 화려한 도시의 밑바닥에는 복수의 칼날이 숨겨져 있음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서울의 밤거리가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물들어가고 있을 때 윤세아는 펜트하우스 서재에 앉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두 개의 이메일이 전송 대기 중이었는데 이것은 미린의 그룹이라는 거대한 댐의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킬 기폭제였다. 지난 3년간 그녀가 바닥부터 훑으며 수집해온 정보들은 이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민준과 최유라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세아는 와인잔을 들어 입술을 적신 뒤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고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의심의 씨앗이 그들에게 날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는 대신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파멸시키는 꼴을 지켜볼 생각에 전율을 느꼈다. 박민주는 늦은 밤 집무실에 홀로 남아 골드시티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계획을 검토하던 중 발신자 불명의 이메일 한 통을 수신했다.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본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는데 그 안에는 최유라가 다른 대기업 후계자와 비밀리에 회동하는 사진과 녹취록이 담겨 있었다. 녹취록 속에서 최유라는 박민준을 그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한 일회용 장기말에 불과하다고 비하하며 조만간 그를 토사구팽하고 새로운 경영 파트너를 영입하겠다는 계획을 떠벌리고 있었다. 민준은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주먹을 꽉 쥐어 책상을 내리쳤고 믿었던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었음을 깨닫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이 이용당하고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식은땀을 흘렸다. 같은 시각 최유라 또한 청담동의 고급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익명의 퀵서비스로 배달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안에는 박민준이 스위스 비밀 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빼돌린 내역과 그 돈으로 해외 도피를 준비하는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들어있었다. 유라는 그동안 민준이 회사를 위해 헌신한다고 믿었으나 실상은 자신과 아버지를 속이고 뒷주머니를 차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배경을 보고 접근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기만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유라는 당장이라도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지만 본능적으로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다음 날 아침 미린의 그룹 본사에서 마주친 두 사람 사이에는 시베리아 벌판 같은 냉기류가 흘렀다. 박민주는 최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고 최유라는 그런 민준을 쏘아보며 비릿한 조소를 날렸다. 직원들은 두 사람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숨을 죽였으며 회의 시간 내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세아는 고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이 모든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업무에만 집중하는 척 연기했다. 그녀는 가끔씩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고 그들의 눈빛 속에 서린 불신과 증오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속 쾌감은 커져만 갔다. 윤세아는 회의가 끝난 후 자연스럽게 박민준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건넸다. 그녀는 요즘 최유라 상무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느냐며 짐짓 모르는 척 정보를 흘렸다. 민준은 세아의 말에 화들짝 놀라며 무슨 소문이냐고 되물었고 세아는 곤란한 듯 머뭇거리다. 유라가 경쟁사 임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넌지시 던졌다. 민준은 자신의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라 생각하며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세아는 그런 그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자신이 힘이 되어주겠다고 속삭였다. 민준은 세아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태도의 위안을 얻으며 점차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유라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나갔다. 며칠 뒤 열린 정재계 인사들의 사교 모임에서 갈등은 기어이 표면 위로 드러나고야 말았다. 박민준과 최유라는 겉으로는 다정한 부부인 척 연기하며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윤세아는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파티장에 나타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자연스럽게 그들 곁으로 다가갔다. 세아는 최유라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요즘 박 전무님이 회사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던데 혹시 알고 계시냐고 속삭였다. 유라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녀는 민준을 노려보며 해명을 요구하듯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민준은 영문을 모른 채 당황했지만 유라의 태도에 덩달아 화가 치밀어 올랐고 두 사람 사이의 언쟁은 점차 격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박민준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빈정이 상한 최유라는 거침없는 독설을 퍼부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의 집안 덕분에 그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에게 면박을 주었고 민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씩씩거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파티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윤세아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최유라를 달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유라에게 민준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예민한 것 같다며 그를 두둔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유라의 분노를 부채질했다. 파티장을 빠져나온 박민준은 분노를 사기지 못하고 차 안에서 핸들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최유라가 자신을 개취급하는 것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는 야망을 더욱 불태웠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윤세아였다. 그녀는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다며 잠시 만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민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와의 약속 장소로 차를 돌렸다. 한강변의 은밀한 바에서 만난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민주는 세아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유라에 대한 증오심을 가감없이 드러냈고 세아는 그런 그를 다독이며 자신이 돕겠다고 제안했다. 윤세아는 박민준에게 최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비자금을 확보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블랙스톤의 비밀 루트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달콤한 제안을 건넸다. 민주는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당장 유라에게 대항할 힘이 필요했기에 세아의 제안을 덥석 물었다. 그는 세아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녀가 내미는 독이 든 성배를 기꺼이 받아 마셨다. 세아는 민준이 덫에 걸려들었음을 확인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건배를 제의했다. 두 사람의 유리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는 민준의 파멸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한편 최유라는 민준이 나간 뒤에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술을 들이켰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 몰래 딴 주머니를 차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를 내치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민준의 뒤를 캐기 시작했는데 이 또한 윤세아가 미리 심어놓은 정보원들이었다. 세아는 양쪽을 오가며 정보를 조작하고 흘리며 두 사람을 완벽하게 조종하고 있었다. 유라는 탐정으로부터 민준이 윤세아와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질투심과 의심에 휩싸여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녀는 윤세아 또한 민준과 한통속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세아가 보내준 투자금과 정보들이 너무나 달콤했기에 쉽게 그녀를 내치지 못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는 골드시티 프로젝트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박민주는 윤세아의 조언대로 자신이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로비를 펼쳤고 최유라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반대 세력을 규합했다. 이사회장은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난장판이 되었고 윤세아는 그 가운데서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관망했다.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에 중재안을 내놓으며 교착 상태를 해결했는데 그 중재안은 겉보기에는 공평해 보였지만 실상은 민준의 페이퍼 컴퍼니가 선정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유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민준은 세아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이사회 후 윤세아는 최유라의 집무실을 찾아가 그녀를 위로했다. 세아는 민준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어쩔 수 없었다며 유라의 편인 척 연기했고 유라의 자존심을 살살 긁어주며 그녀의 신뢰를 회복하려 애썼다. 유라는 세아의 교묘한 화술에 넘어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민준을 몰아낼 계획을 상의하기 시작했다. 세아는 유라에게 민준의 비리를 확실하게 터뜨리기 위해서는 더 큰 미끼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골드시티 프로젝트의 규모를 더욱 키울 것을 제안했다. 유라는 그것이 위험한 도박임을 알면서도 민준을 이기고 싶은 욕심에 세아의 제안을 수락했다. 윤세아의 이중첩자 놀이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정교해졌다. 그녀는 박민준에게는 최유라를 칠 칼을 쥐어주고 최유라에게는 박민준을 찌를 창을 쥐어주며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돌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도청 장치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를 분석하며 다음 날의 시나리오를 집필했다. 그녀의 다이어리에는 두 사람의 파멸 스케줄이 분 단위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그녀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제 곧 다가올 골드시티 기공식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었고 세아는 그날을 위해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쇼를 준비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민준과 최유라는 심리적으로 피폐해져 갔다. 그들은 누구도 믿지 못하고 의심함기에 사로잡혀 신경쇠약 증세를 보였으며 회사의 경영은 뒷전으로 미룬 채 서로를 공격하는 데만 몰두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며 퇴사를 고민했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멈출 줄을 몰랐다. 윤세아는 떨어지는 주식을 차명 계좌로 매입하며 조용히 그룹의 지분을 늘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사회의 과반수를 포섭한 상태였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가면을 벗고 그룹의 주인으로 등극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철저하게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비 오는 어느 날 밤 박민주는 술에 취해 윤세아의 펜트하우스를 찾아왔다. 그는 빗물에 젖은 채 현관 앞에 주저앉아 횡설수설하며 괴로워했다. 그는 자신이 한서윤을 죽인 날에 악몽을 꾼다며 공포에 떨었고 세아는 그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문을 열어주었다. 민주는 세아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려 했지만 세아는 그의 입을 막으며 지금은 과거를 잊고 미래만 생각하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손길은 다정했지만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민준의 나약한 모습을 보며 승리를 확신했다. 민준은 세아를 자신의 구원자라 믿고 의지했지만 사실 그녀는 그를 지옥으로 안내하는 저승사자였다. 세아는 민준을 소파에 눕히고 그가 잠든 사이 그의 휴대폰을 해킹하여 중요한 데이터들을 복사했다. 그 안에는 민준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넨 장부와 최유라를 감시한 불법 사찰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세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데이터를 자신의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했고 민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견뎌. 당신의 고통은 이제 시작이니까. 창밖에는 3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 사냥감은 덫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었고 사냥꾼은 느긋하게 그 최후를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미린의 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숨막힐 듯한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윤세아가 야심차게 준비한 골드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조감도가 화려한 그래픽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리조트 단지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시티가 결합된 미래형 복합금융 도시였다. 윤세아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중심부를 가리키며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미린의 그룹은 단순히 국내 대기업을 넘어 아시아 금융의 허브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눈빛은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빛나고 있어 참석한 임원들은 마치 홀린 듯 그녀의 설명에 빠져들었다. 박민준과 최유라는 각자 다른 이유로 눈을 반짝이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탐욕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필요한 초기 투자금은 천문학적인 액수로 불어났지만 윤세아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듯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블랙스톤이 메인 투자자로 참여하겠지만 그룹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주주들의 과감한 출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은근히 두 사람을 압박했다. 이것은 미끼였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률이 연간 수백 %에 달할 것이라는 허황된 수치를 제시하며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박민주는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최유라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고 최유라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박민준을 발 아래 꿀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곁눈질하며 절대로 이 기회를 뺏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윤세아는 박민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은밀히 호출했다. 그녀는 최고급 위스키를 잔에 따르며 민준에게 충격적인 정보를 흘렸는데 그것은 최유라가 그룹의 비자금을 동원하여 골드시티 지분의 과반수를 확보하려 한다는 거짓 정보였다. 민준은 격분하며 손을 떨었고 세아는 그런 그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도울 방법이 있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해외에 설립된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해 자금을 우회적으로 투자하면 출처를 남기지 않고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루트를 제안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유라에게 회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도덕적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세아가 내민 손을 잡으며 회사의 직원 퇴직 연금 기금에 손을 대기로 결심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같은 날 오후
윤세아는 청담동의 프라이빗 살롱에서 최유라와 마주 앉았다. 세아는 유라에게 박민준이 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모아 유라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거짓을 고했다. 유라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지며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았고 세아는 그런 유라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종했다. 세아는 유라에게 갤러리에 보관 중인 고가의 미술품들을 담보로 비밀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더 나아가 계열사들의 유동자금을 일시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회계, 조작 방법을 알려주었다. 유라는 그것이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박민준에게 패배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며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세아는 유라의 동의를 얻어내자마자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그녀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준비를 마쳤다. 며칠 뒤 박민준은 윤세아가 소개해준 정체불명의 금융 브로커를 만나 거액의 자금 세탁을 의뢰했다. 브로커는 윤세아의 수족과도 같은 인물이었지만 민준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민준은 재무팀장을 협박하여 퇴직연금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브로커가 지정한 유령 회사의 계좌로 이체했다. 손끝이 떨려왔지만 모니터에 찍힌 이체 완료 메시지를 보는 순간 그는 안도감과 함께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그는 이 돈이 골드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몇 배로 불어나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사실 그 돈은 윤세아가 관리하는 역의 계좌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것으로 박민준은 횡령범이라는 꼬리표를 스스로 목에 걸게 된 셈이었다. 최유라 또한 바쁘게 움직였다. 그녀는 미술관 수장고에 있던 국보급 그림들을 빼돌려 암시장의 헐값으로 넘기고 그 자금으로 골드시티 지분 매입에 나섰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하청 업체들에게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여 회사의 공금을 빼돌리는 대범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녀의 집무실 금고에는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담긴 이중 장부들이 쌓여갔지만 그녀는 윤세아가 모든 뒤처리를 완벽하게 해줄 것이라 믿고 방심하고 있었다. 세아는 유라가 저지르는 모든 범죄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증거 자료를 차곡차곡 수집하고 있었다. 유라가 세아에게 건넨 감사 인사는 사실상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을 선물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골드시티 프로젝트의 기공식이 다가오자 언론은 미린의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대서특필하며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는 추악한 음모가 썩은 냄새를 풍기며 진행되고 있었다. 윤세아는 기공식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현장을 지휘하며 박민준과 최유라가 쏟아부은 불법 자금들이 공사 대금이라는 명목으로 세탁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각각 거짓된 수익 보고서를 보여주며 그들을 안심시켰고 그들은 보고서상의 숫자에 취해 자신들이 이미 승리자가 된 양 착각에 빠져 있었다. 세아는 그들의 샴페인 잔에 독을 타는 심정으로 더욱더 대담한 투자를 종용했고 욕망에 눈먼 두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파국을 향해 질주했다. 기공식 당일 행사장은 정재계 인사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화려한 폭죽이 터지고 오색 테이프가 휘날리는 가운데 박민준과 최유라는 나란히 단상에 올라 삽을 뜨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서로를 향한 사리가 번뜩이고 있었다. 민준은 유라의 귀에 대고 이제 회사는 자신의 것이라고 속삭였고 유라는 민준에게 곧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윤세아는 단상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그녀의 손에는 오늘 밤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다. 오늘 밤이 지나면 그들의 화려한 쇼는 끝나고 차가운 철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윤세아는 주요 투자자들을 위한 비공개 만찬을 주최했다.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만찬에는 민준과 유라를 비롯하여
그들의 범죄에 가담한 측근들이 모두 참석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자 세아는 마이크를 잡고 건배사를 제의했다. 그녀는 골드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하며 모두의 노고를 치하했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뼈있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며 쌓아 올린 탑이 높을수록 무너질 때의 고통은 큰 법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민준과 유라는 술기운 때문인지 세아의 말을 그저 철학적인 농담으로 받아넘기며 웃어넘겼지만 세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만찬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윤세아는 호텔방에 홀로 남아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짧고 간결한 명령을 내렸다. 준비는 끝났어. 내일 아침 모든 것을 터뜨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알겠다는 묵직한 대답이 들려왔다. 세아는 전화를 끊고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3년 전 사고로 잃어버린 자신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은 없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날의 원한이 여전히 생생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내일이면 박민준과 최유라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추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다. 그날 밤 박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를 서성거렸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왔지만 그는 애써 술로 그 기분을 달래려 했다. 그는 금고를 열어 자신이 확보했다고 믿는 골드시티의 지분 증명서를 꺼내보며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 했다. 하지만 그 증명서는 윤세아가 만든 정교한 위조 문서에 불과했고 법적인 효력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했지만 그 도박판의 설계자가 바로 자신의 아내를 죽인 원수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에 취해 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3년 전 그날 밤처럼 구슬프게 들려왔지만 민주는 귀를 막으며 현실을 외면했다. 최유라 역시 침실에서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났다. 그녀는 꿈속에서 한서윤이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노려보는 모습을 보았고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다. 그녀는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갔다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최근 윤세아를 믿고 저지른 일들이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윤세아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그만두었다. 그녀의 본능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탐욕은 그 경고를 무시하도록 종용했다. 그녀는 다시 침대에 누워 억지로 눈을 감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윤세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오늘은 그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수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질 날이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고 결연한 표정으로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검찰과 언론에 보낼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 미린의 그룹 본사로 향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게 갠 하늘이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진짜 여신의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다. 미린의 그룹 본사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오늘은 골드시티 프로젝트의 정식 출범을 알리는 대규모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로비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고 직원들은 행사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박민준과 최유라는 각자 최상의 컨디션으로 꾸미고 나타나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그들은 오늘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 그 자리는 그들의 공개 처형장이 될 운명이었다. 윤세아는 무대 뒤편에서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마지막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마이크가 묵직하게 느껴졌지만
그 무게감은 곧 그들에게 떨어질 철퇴의 무게와도 같았다. 기자회견 시간이 다가오자 사회자가 윤세아를 소개했고 그녀는 우아한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녀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아입니다. 오늘 저는 골드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미리네 그룹의 주주들과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진실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장내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민준과 최유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윤세아의 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바뀌며 낯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3년 전 비오는 밤 별장의 폐쇄회로 화면과 블랙박스 영상이 복구된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운 영상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충격적이었다. 거친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 벼랑 끝에서 한 남자가 여자를 무자비하게 밀어버리는 장면이 재생되자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막에 휩싸였다. 영상 속 남자의 얼굴이 번개 불빛에 순간적으로 비쳤는데 그 얼굴은 단상 위에 서 있는 박민준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고 수백 대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박민준은 자신의 눈앞에서 재생되는 3년 전의 악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팔을 휘저으며 당장 저 영상을 끄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고 그가 여자를 밀어버린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장면까지 잔인하게 이어졌다. 윤세아는 혼비백산하여 날뛰는 박민준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회견장 구석구석으로 울려 퍼졌는데 그 음성에는 한서린 분노와 서늘한 이성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는 저 영상 속의 피해자가 바로 자신이며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와 이 자리에 섰음을 당당하게 선언했다. 좌중은 술렁거림을 넘어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지만 윤세아는 그들의 소란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윤세아라는 가면을 벗고 한서윤으로서 그들 앞에 섰다. 박민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의 입술은 공포로 파르르 떨리며 의미 없는 단말말을 뱉어내고 있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가 살아 돌아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현실은 그에게 지옥 그 자체였다. 최유라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뒷걸음질 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이번에는 최유라와 박민준이 공모하여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 회계를 지시한 증거 자료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이중 장부 사본과 녹취록 그리고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자 최유라의 도도했던 표정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윤세아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 여자가 조작한 것이라고 악을 썼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힘을 잃었다. 윤세아는 최유라를 향해 서서히 다가가며 당신들이 탐욕을 위해 쌓아 올린 골드시티는 사실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그 무너진 잔해 속에 당신들이 매몰될 것이라고 냉혹하게 선고했다. 회견장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장 차림의 검찰 수사관들과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박민준과 최유라를 포위했고 미리네 그룹의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수사 책임자가 박민준에게 다가가 살인 미수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했다. 박민준은 수사관의 팔을 뿌리치며 자신은 미리네 그룹의 부사장이라며 난동을 부렸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바닥에 끌려가며 윤세아를 향해 애원하듯 소리쳤지만 윤세아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한때 그녀의 세상 전부였던 남자는 이제 추악한 범죄자가 되어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었다. 최유라 또한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여성 경관들에 의해 제압당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며 아버지를 부르겠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그녀의 아버지인 회장 또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속보로 뜨고 있었다. 유라는 헝클어진 머리와 번진 화장으로 흉한 몰골을 한 채 윤세아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며 악을 쓰는 유라의 모습에서 재벌가 상속녀의 품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윤세아는 유라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당신이 뺏어간 내 인생과 명예 그리고 내 아이의 미래까지 이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며 당신이 갈 곳은 감옥뿐이라고. 유라는 세아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 토해냈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연행되어 나갔다. 그들의 등 뒤로 쏟아지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그리고 경멸 어린 시선들 뿐이었다. 기자들은 윤세아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심경을 물었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강조하며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생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지략에 환호했다. 복수의 여신이라 불리던 그녀는 이제 진실의 수호자가 되어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다. 회견장이 정리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윤세아는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스크린에 띄워져 있던 자신의 과거 사진과 현재의 모습이 교차하는 것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한 시원함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잃어버린 지난 3년의 시간과 상처 입은 마음은 완전히 치유될 수 없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굽이 높은 구두를 또각이며 단상을 내려왔고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뻗어나가며 새로운 미래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윤세아도 한서윤도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서 살아갈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미린의 그룹의 몰락과 박민준, 최유라의 구속 소식이 톱뉴스로 다뤄졌다. 앵커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 재벌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스캔들로 규정하며 윤세아의 역할을 집중 조명했다.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박민준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 속에 윤세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 당당하게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가 알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최유라의 히스테릭한 고함 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렸고 그는 귀를 막으며 어둠 속으로 몸을 웅크렸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밤이 그들을 덮치고 있었다. 윤세아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테라스에 섰다. 서울의 야경은 어제와 다름없이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 비치는 풍경은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밤하늘의 달을 향해 건배했다. 그것은 자신을 지켜준 하늘에 대한 감사이자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낸 스스로에 대한 위로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블랙스톤 본사에 전화를 걸어 모든 임무가 완수되었음을 보고했다. 본사에서는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새로운 제안을 해왔지만 그녀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중히 보류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지시나 복수심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 나아갈 길을 선택하고 싶었다. 다음 날 윤세아는 구치소를 찾아가 박민준을 면회했다. 유리 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박민준은 수의를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윤세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윤세아의 표정은 동요 없이 차분했다. 그녀는 용서는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당신이 지은 죄의 무게가 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면회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그에게 한마디를 남겼다. 부디 그곳에서 평생토록 당신이 버린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민주는 오열하며 유리를 두드렸지만 세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복도를 걸어 나갔다. 최유라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가혹했다. 검찰은 그녀가 주도한 횡령 액수가 천문학적이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기소했고, 여론은 그녀를 마녀라 부르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미린의 그룹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윤세아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권력과 돈으로 쌓은 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녀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그녀는 이제 미린의 그룹의 채권단 대표로서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칼자루를 쥐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회사를 살려야 하는 운명이 그녀에게 주어진 것이다. 세아는 며칠 뒤 강원도의 그 바닷가를 다시 찾았다. 자신이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그 절벽 위에 서서 그녀는 거센 파도를 내려다보았다. 3년 전에는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희망과 자유가 그녀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품에서 준비해온 하얀 국화 꽃다발을 바다로 던졌다. 그것은 과거의 한서윤에게 바치는 조화이자 작별 인사였다. 꽃다발은 파도에 실려 먼 바다로 떠내려갔고 세아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바람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며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다. 이제 너는 자유라고. 그녀는 눈물을 훔치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뒤를 돌아섰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눈에 담았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흥얼거리며 운전대를 잡았다. 앞으로 그녀가 걸어갈 길에는 또 다른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죽음에서 돌아온 여자였고 복수의 여신이었으며 이제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진정한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자동차는 붉은 노을 속으로 힘차게 달려나갔다. 모든 복수가 끝난 후 세아는 작은 카페를 하나 인수하여 조용히 운영하기 시작했다. 가끔 손님들이 그녀를 알아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파티나 치열한 비즈니스 전쟁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재계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전설처럼 회자했다.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리고 낯익은 노신사가 들어왔다. 그는 강원도에서 그녀를 구해준 늙은 의사였다. 세아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의사는 평온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고 세아는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따뜻한 차를 대접했다. 계절이 바뀌고 첫눈이 내리던 날 세아는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섰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더러운 것들을 감추듯 그녀의 과거 상처들도 시간의 눈 속에 덮여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코트깃을 여미며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였겠지만 그녀에게는 기적처럼 되찾은 소중한 일상이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다. 고마워요.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그녀의 입김이 하얀 연기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고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거대한 법정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수많은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윤세아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방청석은 이미 기자들과 미린의 그룹의 소액 주주들 그리고
호기심에 찬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박민준과 최유라가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몰골은 불과 몇 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피폐해져 있었다. 박민준은 덥수룩한 수염에 재란 눈으로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고 최유라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개정이 선언되자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은 판사의 입술로 쏠렸고 윤세아는 맨 앞줄 방청석에 앉아 그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다. 검찰 측은 박민준과 최유라의 살인미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낱낱이 고발했다. 검사가 증거 자료로 제출한 별장의 블랙박스 영상과 이중 장부들이 스크린에 다시 한번 띄워지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탄식과 분노의 욕설이 터져나왔다. 박민준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모든 것이 최유라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최유라 측 변호인은 박민준이 주도한 계획에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추태를 부렸다. 한때 사랑을 속삭이며 범죄를 공모했던 두 남녀가 법의 심판대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비루한 결말을 맺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편이 부조리극과도 같았다. 윤세아는 그들의 추악한 다툼을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저토록 비겁하고 나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며 씁쓸함을 삼켰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찌꺼기마저 깨끗이 씻겨 나가는 것을 느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반성 없는 태도와 죄질의 불량함을 질타하며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 안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고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만이 공간을 울렸다. 박민준에게는 징역 25년이 최유라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되었고 막대한 추징금이 부과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남은 인생을 감옥이라는 차가운 관 속에 가두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하고도 정의로운 심판이었다. 판결이 내려지자 박민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오열했고 최유라는 판사를 향해 악을 쓰며 난동을 부리다 교도관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갔다. 아수라장이 된 법정 한가운데서 윤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뒤를 돌아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박민준이 그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결코 발걸음을 멈추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맑은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소감을 물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며 짧고 단호하게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며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 모습은 마치 긴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고 평온해 보였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윤세아는 미린의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발표를 했다. 그녀는 블랙스톤의 대표 자격이자 미린의 그룹의 최대 채권자로서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는 막강한 위치에 있었지만 회장직에 오를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뒤엎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미린의 그룹의 소유와 경영을 철저히 분리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투명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박민준과 최유라가 횡령한 자금을 환수하여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주주들은 그녀의 결단에 기립 박수를 보냈고 윤세아는 탐욕의 고리를 끊어내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한 경영인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설 수 있었지만 스스로 내려옴으로써 더 큰 존경을 얻었다.
모든 정리가 끝난 어느 날 오후 윤세아는 서울구치소의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박민준을 만나 매듭을 짓고 싶었고 그것은 그녀 자신을 위한 완전한 이별 의식이었다. 유리벽 너머로 나타난 박민준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고 예전에 젠틀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윤세아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었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세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기억하며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사랑했던 것은 한서윤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능력과 배경뿐이었음을 지적하며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독방과 후회뿐이라는 잔인한 진실을 각인시켜 주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녀는 교도관으로부터 최유라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최유라는 수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밤마다 환청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른다는 것이었다. 한때 재벌가의 공주로 군림하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그녀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윤세아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않았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뒷맛은 쓰다는 말을 실감하며 그녀는 구치소의 높은 담벼락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무심할 정도로 푸르고 높았고 자유로운 새들이 담장을 넘어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폐부 깊숙이 들어차는 자유의 공기를 만끽했다. 이제 그녀를 타삼해던 과거의 사슬은 완전히 끊어졌다.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고 첫눈이 내릴 무렵 윤세아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강원도의 작은 어촌 마을로 내려갔다. 그곳은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곳이자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녀는 낡은 진료소를 찾아가 늙은 의사와 재회했는데 그는 마치 친딸을 맞이하듯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의사는 뉴스에서 그녀의 활약을 지켜보았다며 자랑스러워했고 세아는 의사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곳에 작은 집을 짓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박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보다 밤바다의 등대 불빛이 그녀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주었고 거친 파도 소리는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윤세아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 칼을 갈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이면 해변을 산책하며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했고 낮에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거나 늙은 의사를 도와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있던 날카로운 도끼는 사라지고 온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가끔 거울을 보며 한서윤과 윤세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싫지 않았다. 그녀는 두 이름 모두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과거의 아픔을 부정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 끌어안았다. 고통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시련은 그녀를 지혜롭게 만들었기에 그녀는 이제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그녀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앉아 펜을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겪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책으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복수극이 아니라 희망과 치유에 관한 기록이었다. 그녀는 절망의 끝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다. 원고지 위를 써내려가는 그녀의 손길은 경쾌했고 문장 하나하나에는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릿속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글쓰기에 몰두했다.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바다는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펜을 놓고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시간이라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미린의 재단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경받는 단체가 되었고
윤세아는 익명의 기부자로서 그 뒤를 묵묵히 지원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녀는 강연 요청을 받기도 했지만 좀처럼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바닷가 마을에서 조용한 삶을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녀의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과거 그녀가 블랙스톤에서 일할 때 도움을 주었던 동료였는데,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흠모해 왔다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고백했다. 윤세아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의 진실한 눈빛을 보고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심장은 다시는 뛰지 않을 것 같았지만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사랑의 감정이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윤세아는 남자와 함께 해변을 거닐며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파도가 밀려와 발자국을 지우듯 시간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희미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추억들을 채워넣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나란히 걸으며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복수가 끝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 진정한 구원임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박민준과 최유라를 완전히 놓아주었다. 그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들을 기억 속에서 영원히 추방하기로 한 것이다. 그녀의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였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그녀가 바닷가 절벽 위에 서서 푸른 바다를 응시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3년 전 그곳은 죽음의 장소였지만 지금은 부활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바람에 날리는 스카프를 고쳐매며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았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배의 고동 소리가 마치 그녀의 새로운 항해를 축복하는 팡파르처럼 들렸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힘찬 발걸음으로 언덕을 내려왔다. 그녀의 앞에는 끝없는 길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 배신당한 여자는 죽었지만 시련을 딛고 일어선 복수의 여신은 이제 스스로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여신으로 거듭났다. 그녀의 전설은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아래 그녀의 뒷모습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강인해 보였다.